기관과 외국인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고요. 개인들은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반기에는 3,3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네. 우리나라 거래소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에 진입할 확률이 높고요. 지주사나 금융주는 올라갈수록 상승 동력을 조금 잃을 가능성은 있고요. 앞으로 상법 개정안 다음의 정부 정책 수혜주는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AI하고 남북 경협 관련주라고. 세무사님 오늘 증시에 좀 변동성이 많더라고요. 오늘 금융지주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 거죠? 제가 지난주에 원래 상법 개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날에는 금융지주사나 대기업 지주사들이 좀 떨어졌었던 그렇죠. 거나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소재가 다 끝났구나 싶었는데 또 오늘은 거의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신한지주 이런 종목도 신한지주. 오늘 뭐 7%가 올랐고요. 오늘 7%,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뭐 1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지주사가 왜 이렇게 오른 거죠? 일단은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네. 좀 더 스트릭트하게 엄격하게 한 번 더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재료화되면서 그러면 또 수혜주가 어디냐 해서 여태까지 상법 개정안의 수혜주가 크게 두 축이 지주회사하고 금융주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지주회사도 많이 올랐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금융지주, 뭐 신한지주 그리고 이제 증권사 쪽에서는 신영증권이 20%가 넘게 올렸어요. 근데 이제 진짜 한번 볼까요? 네, 뭐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자사주가 거의 뭐 30-40%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영증권이 오늘 정확히 20.03%가 올랐고 뭐 부국증권 그리고 이 HTS가 대신증권인데 네. 대신증권도 오늘 10%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의 핵심은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은행주 네. 증권주를 포함한 금융주라고 할 수 있고 그 이유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 한 번 더 언급이 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상법 개정된 거 처리된 거랑 지금 이번 주에 언급된 거랑 뭐 다른 건가요? 네, 그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처리됐잖아요, 목요일. 네, 근데 이제 그 안건에 포함이 안 된 것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그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개정안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뭐 그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오늘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상법 개정부터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상법 개정이 처리되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또 새로운 안건들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게 증시 체질 개선과 주가 상승이 앞으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지 그리고 오늘 이제 금융지주사들이 올랐는데 이 상법 개정과 관련된 주주환원 관련주는 대기업의 지주회사가 아니라 대상은 이제 금융지주사로 봐야 하는 걸까요? 주주환원 관련 대상은 뭘로 봐야 되는 걸까요? 명확하게 말하기 힘듭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걸 예상하기보다는 그렇죠.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그렇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일반 대그룹의 지주사들이 상승률은 훨씬 높았습니다.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신한지주를 보면 네. 굉장히 급등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2배가 안 돼요. 4월 9일의 저점에서 현재의 고점까지 2배가 안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 지주사 중에 상승률이 꽤 높았던 맞나? 뭐 하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요 4월 9일의 저점이 뭐 한 38,000원, 4만 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사실은 12만 원까지 찍고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태까지 상법 개정안의 수혜주로 누가 더 상승률이 높았냐라고만 설명을 한다면 상승률은 일반 그룹에서 한화, 네. 두산, SK 이런 종목들의 상승률이 사실은 네. 금융주 전체보다 높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융주들의 장점은 사실은 오늘은 은행 지주회사들이 좀 많이 올랐지만 그러니까요. 그동안 사실은 미래에셋증권이 대장으로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현증권이나 부국증권, 대신증권이 10% 이상 올랐는데 그동안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대장이 돼서 올랐고요. 그러면 미래에셋증권의 상승률을 보면 역시 요 4월 9일의 저점이 한 8,000원, 9,000원이거든요. 네. 근데 고점까지가 25,000원이란 말이에요. 3배가 올랐죠. 그래서 은행주가 오늘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사실 4월 9일 저점부터 2배 이상 오른 일반 그룹의 지주사들 또는 증권사들이 사실 장을 선도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근거에는 일반 지주사들은 상법 개정의 수혜라고 보시면 되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안의 수혜 플러스 특히 증권주는 5,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네. 대통령님의
후보 시절 공약에서 네. 뭐 우리 증시 뭐 이렇게 하면 5,000포인트 갈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공약을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네. 바로 취임을 하고 나서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상법 개정안이랄지 또는 정부 지출이랄지 네. 왜냐하면 추경 예산을 바로바로 지금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랄지 네. 또는 AI 산업이나 기타 산업들에 대한 산업 육성에 대한 육성책이랄지 이런 것들이 혼합되면서 지금 분위기는 진짜 5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3천도 이렇게 쉽게 왔는데 뭐 이런 분위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법 개정안만 호재는 아니었고 네. 새 정부 출범이 전체적으로 호재가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주 중에서는 증권주 그리고 지주회사 이런 종목들이 좀 약간 정책 수혜주로서 네. 움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럼 여쭤봐야 되는 거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 지주회사들이 4월부터 이제 치면 더 많이 오른 건 맞지만 상법 개정이 처리된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고 안 좋은 거고 지금은 금융주들이 더 좋잖아요. 이제 대장주의 손바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리하지 않나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 네네. 이제 뭐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네. 우리 김 작가님께서 약간 지주회사에서 금융주 또 금융주에서 오늘 움직인 은행지주 쪽으로 이 손바뀜 이쪽이 대장주일 가능성 이런 거를 말씀하셨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관점이 좀 달라요. 무슨 네. 뜻이냐면 지난번 본 것처럼 막상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는 네. 대부분 증권주들이나 지주사들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 은행지주사들이 올랐다고 해서 대장주의 손바뀜이 나왔다라고 저는 이렇게 크게 보진 않고요. 아직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더 중요한 건 아직이라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지주사와 금융주의 상승은 좀 과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 상승은 조금 올라갈수록 분명히 부담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에 예상되는 영업이익들의 현재 가치가 이제 주가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는 실적이 지금 어때? 실적이 좋아 안 좋아?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상법 개정안의 수혜주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실적 측면보다는 뭐 PBR이랄지 네. 아니면 자사주랄지 아니면 주주 환원이랄지. 근데 이게 사실은 경제학에도 나와 있지만 기업은 영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기업은 이익 추구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주식 투자자라면 어느 기업이 앞으로 이익이 늘어날지 이쪽에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상법 개정안은 지금 이익에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단기적인 재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저PBR주들이라는 건 사실은 주가가 억눌려 있었던 얘기죠. PBR은 자산 대비 시가총액을 의미하고요. 그럼 저 PBR이라는 얘기는 시가총액이 순자산 대비 되게 낮게 거래가 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낮게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디스카운트 됐던 문제를 상법 개정으로서 해결을 해준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 상법 개정으로 해결해 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상승의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상승의 한계에서 아까도 봤지만 뭐 증권주들은 막 3배씩 네. 일반 그룹 지주사들도 3배씩, 뭐 은행주도 한 2배씩 올랐는데 이게 이제 저 PBR이 과연 얼마까지 올라가는 게 정상이냐의 문제인데 PBR이 보통 낮은 애들이 0.3, 0.5 그렇거든요. 그 0.5 애들이 2배가 올라가면 PBR이 1이 되는 거고요. PBR 0.3은 굉장히 낮은 저 PBR인데 3배가 올라가면 PBR이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런 거예요. 저평가되었다는 말은 주가가 올라갈수록 적정평가 그렇죠. 또는 거기서 더 올라가면 고평가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 좀 뿌리 깊게 내려 있었던 디스카운트 되었던 종목들, 지주사들, 금융주들이 이렇게 주주환원도 안 하고 그래서 만약에 상법으로서 보호를 한다면 올라가야죠. 근데 올라가고 있는데 2배, 3배 올라가고서도 거기서 더 올라가야 되나? 이런 건 이제 우리 각자 또 판단을 해야 될 그러고 부분이라고 보니까 KB금융이 지금 시총이 5위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벌써. 그렇죠. 이 시총으로도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요. 네. 사실 김 작가님 이제 주식 고수로 거의 등극을 열심히 제자로서 배우고 있습니다. 등극을 하기 직전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 시총으로 설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총 5위가
최근에 엄청 자주 바뀌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까지는 거의 그대로죠. 거의 지금 몇 년째 그대로인데 요즘 5위가 붙박이가 현대차였어요. 네. 붙박이가 현대차였는데 최근에 원전이 잘 나갈 때는 네. 두산에너빌리티, 또 AI가 반짝였을 땐 네이버, 네. 그리고 방산주가 움직였을 때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 근데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KB금융이 5위를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요 5위에 현대차 빼고 그렇죠. 5위를 왔다 갔다 했던 애들이 시장의 주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세무사님이 시총 늘 말씀하셔서 저도 눈여겨보는데 네. 왜냐하면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5위에서 10위 안은 지금 다 40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왔다 갔다. 네, 그래서 지금 5위에 찍었던 종목들을 보면 금융주가 있고요, 원전이 있고요, AI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산주가 있죠. 그래서 그 종목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전반적인 거 한번 여쭤보면 현재 그러면 지수청이 지금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 지금 현재 점검 한번 일단 기본적으로 해주신다면요. 짧게 말한다면 굉장히 좋은 이치죠. 왜냐면은 차트를 조금이라도 보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요. 네. 이 차트라는 것은 사실 강할수록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완전 정배열이에요. 5일선, 3114. 5일선, 21선, 61선, 120일선, 200일선이 완전 정배열이 됐고요. 완전 정배열이 된 지는 이 정도니까 아마 6월 중순쯤 한 2,900에서 2,950 사이에 완전 정배열이 됐고, 그러면 이제 완전 정배열이 되면서 날아갈 때 전고점을 다 돌파했는데 언제 전고점이 남아있냐면 사실 사상 최고가 전고점이 남아있거든요. 네. 이런 거를 일반 종목에서는 신고가 종목 매매 기법이라고 해요. 신고가 종목 매매 기법은 신고가에 가깝게 온 종목들이 신고가를 돌파하면 오버슈팅이 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신고가 직전에 매수를 하든지 또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신고가 종목 매매 기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만약 이게 개별주라면 얘 신고가 돌파할 것 같은데 그런 종목 차트라면 신고가 돌파할 것 같은데 이런 신고가 차트고요. 또 하나는 그럼 이 지수대가 얼만데 3,300이거든요. 오늘 지수는 3,100. 3,100에서 3,300은 한 200포인트 차이고요. 그러면 한 3.5%? 그래서 3,100에서 3,300까지 200포인트잖아요. 그럼 3,000포인트가 200포인트가 올라가려면 한 7%? 37에 21 그 정도잖아요. 그래서 한 6.5%, 7%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럼 과연 오늘 지수대인 3,100에서 7% 정도가 올라가는 게 무리냐라고 봤을 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속도가 지금 얼마나 빠르냐면 네. 요 4월 9일의 저점이 2280이거든요. 2280에서 3100은 한 35% 정도 상승을 해야 돼요. 그럼 몇 달 만에 35%가 상승을 했냐면 딱 3개월. 뭐 한 딱 3개월에 3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7%만 오르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유튜브에서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상반기에 3000포인트를 돌파하면 하반기는 역사적 신고가는 뭐 거의 80% 이상의 확률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 6월 달에 3,000을 돌파했고 네. 이제 7월이 지금 시작됐는데 7월 달 안에 뭐 돌파한다라고 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직 하반기가 6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는 3,3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네. 우리나라 거래소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에 진입할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진입한다면 보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고가 종목 매매 기법이 왜 나왔냐면 신고가 돌파하면 굉장히 강하게 오버슈팅이 나오거든요. 보통 오버슈팅이 5%에서 10%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3,300에서 돌파하면은 한 3,500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그래서 지수는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수를 지금 3,100까지 끌어올린 세력은 외국인인가요? 기관인가요? 개인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지금 이제 더 올라가려면 또 누가 사줘야지? 저는 한국 시장은 외국인이 사줘야지 증시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현재까지 누가 사준 건가요? 일단은 뭐 여기서 보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본다면 명확하게 나오죠. 한 두 달치를 봤을 때 코스피 개인이 4조 8천억을 팔았고 외국인 4조 4천억을 샀죠. 네. 예를 들어서 3개월치로 늘리면 기간까지도 많이 사고 있죠. 네. 한 달로 줄이면 역시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상승장을 만든 거는 일단은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뭐 코덱스 같은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게 뭐냐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2예요. 네. 우리가 보통 이걸 곱버스라고 하거든요. 곱버스. 네. 그럼 곱버스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거죠. 네. 근데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건데 보시면 기간이 지금 거의 뭐 3개월 동안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네. 요 기간 누적이 계속 순매도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물량을 누가 샀을까요? 개인이 샀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개인은 떨어지는데 돈을 걸고 있다. 기관은 오르는데 돈을 걸고 있다. 아하. 예를 들면 또 하나만 더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코덱스 레버리지.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는 뭐냐면 상승을 할 때 곱하기 2로 이익이 나는 그렇죠. ETF란 말이죠. 기관 사고 그럼 있네요. 보시면 기관은 지금 역시 요 아까 제가 말했던 4월 9일 시점부터 매일 사고 있죠, 거의. 그럼 이걸 누가 팔았을까요? 개인이 팔았겠죠. 그러면 개인은 떨어지는데 고퍼스를 순매수하고 반대로 레버리지는 매도하고, 기관은 레버리지를 매수하고 고퍼스는 매도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는 시점에 지금 누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냐고 했을 때 네. 거래소에 뭐 5조 이상 순매수를 한 외국인들 또는 이 ETF 레버리지와 고퍼스만 봤을 때도 바로 알 수 있지만 개인들보다 기관들. 그럼 네. 기관과 외국인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고요. 개인들은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증시 상승의 혜택을 개인분들 좀 못 보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꽤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의 기억들이 나요. 아마 김 작가 TV에서도 한두 네. 번 언급을 했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때부터 여기 왔으니까 맞습니다. 2000년도부터 왔었는데 맞아요. 2000년도 가을 겨울에 제가 2020년도. 네, 그렇죠. 2020년도 겨울쯤에 제가 어떤 언급을 드렸었냐면 그 연말에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 경제신문에 20, 30대 남자들은 이 거래소 지수가 1480에서 3000까지 2배가 올랐는데 손해를 나고 있다는 데이터가 맞아요, 크게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그 손해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코덱스 고퍼스를 순매수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지금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한 40, 50대 분들은 네. 종목 위주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종목 갖고 있으면 이런 상승장에서 수익이 나죠. 또는 좋은 종목을 팔았다 하더라도 손해가 나지는 않아요.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거죠. 네. 근데 코덱스 고퍼스를 매수를 하면 상승장에서 굉장히 크게 손해가 나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코덱스 고퍼스 차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4월 9일 2,745원에서 지금 1,300원으로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그럼 지수는 지금 한 35% 오를 동안 그냥 아무거나 갖고 있었으면 평균값으로 35% 이익이 났는데 네. 이 코덱스 200 선물 고퍼스를 갖고 있는 분들은 반토막이 났다고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도 연말쯤에 어떤 나이대에 어떤 성별의 분들이 손해가 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는 강세의 장인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계좌가 얼마만큼 플러스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주식 투자로 엄청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일반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돈을 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을 가지신 분들 큰 돈을 벌었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포무 현상을 겪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섹터를 가지신 분들은 여전히 손실을 겪는 분들도 있을 텐데 주식시장 앞으로 더 오를 확률이 더 높다고 보시죠, 세무사님. 네, 저는 추세 매매자이기 때문에요. 네. 3,000포인트를 돌파한 시점에서는 정고점인 3,300이 너무나 가까워 보이고요. 뭐 네. 6, 7%만 오르면 되니까. 네. 또 3,300을 돌파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역사적 신고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뭐 언제까지 올라가 아니고 신고가의 시대야라고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장, 한마디로 한국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제대로 공부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2018년 유튜브를 시작하고 재테크 콘텐츠를 올린 게 2020년도부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6년 동안 김작가 TV를 운영하면서 사실 비슷한 굉장히 많은 채널에서는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이제 강좌가 많이 오픈됐었는데 사실 김작가 TV에서는 여전히 한 번도 오픈된 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정말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강의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분이 과연 있을까를 늘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강좌를 한 번도 오픈하지 못했는데 제가 6년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결정한 함께할 전문가분이 바로 슈퍼개미 이종유 세무사님. 왜냐하면 제가 지난 6년 동안 뵈면서 이분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보고 거의 매달 한 번에서 두 번씩은 정기 콘텐츠를 찍었었잖아요. 이 세무사님과 함께라면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 강좌를 들어도 계좌가 좀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생겨서 이 세무사님과 제가 함께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요거 어떤 강좌인지 한번 가볍게 소개 한번 해주신다면요. 사실 실전 투자라고 할 수 없는 영상들, 교육들이 꽤 있어요.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네. 금리가 어떻고는 실전 투자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실전 투자는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서 어떤 매매 타이밍으로 포착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 중에는 자신이 잘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분들은 있지만 네.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들 또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방법들을 실전적으로 말씀드리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뭐 기관 투자자 출신도 아니고 그냥 뭐 개인 투자자로서 30년 동안 성공한 투자자로서 종목 선정 또는 매매 타이밍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우리 김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정유 세무사님의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 수업 구성은 좀 어떻게 되나요? 매일매일 공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원데이터의 중요성을 저는 많이 말해요. 그날 뭐 다트 사이트 전자공시 또는 그날 HTS의 메뉴들. 근데 초보자분들은 다트 사이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는 HTS에 어떤 메뉴가 중요한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경제 뉴스 빠르게 정리해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파악하기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장전에 오늘 기사가 어떤 게 있는데 이 기사와 관련된 테마주 또는 테마 종목들, 업종들이 뭐가 있는지 또는 장중에 오늘의 시장 흐름은 어떤지 또는 장마감하고 나서 상승률 30위 종목들을 분석하면서 어떤 자료가 나온 테마, 종목, 업종들이 강했는지 이런 거를 데일리 리포트처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강세장에서는 신고가 종목의 매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종목들, 신고가 업종들을 분석하면서 지금의 주도 산업, 그 주도 섹터의 대장주가 무엇인지를 연구를 함께 하고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제시하는 것, 그게 우리 클래스의 가장 중요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김작가 TV에서 2달에 한 번씩 꼭 나와 주시는데 유망 섹터 언급해 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채널 가셔도 유망 섹터는 언급해 주시는데 세무사님한테도 제가 정말 친한 사이지만 유망 종목은 여쭤봐도 답변을 해주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클래스에서는 유망 종목도 좀 언급이 되는 건가요? 사실 이런 김 작가님이 운영하는 대형 유튜버 채널에 나와서 업종까지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뭐 종목까지 깊게 들어가기가 뭐 워낙 많은 분들이 그렇죠. 보니까 수십만 명이 보니까. 네, 거기다 더 중요한 건 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굵직굵직한 종목들 10조 이상짜리는 제가 그래도 사례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10조 미만의 뭐 1조, 뭐 5천억 뭐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클래스를 계기로 제가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기법 8가지 중에서 사례 종목 8개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산업이 중요한 성장 산업이라고 보는지 8개의 성장 산업에서 8개에서 매달 16개의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네. 보다 중요한 건 8가지 기법, 8가지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16종목을 함께 제시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특전이 주어지는 클래스 도대체 얼마인 거죠? 한 달에 수십만 원 하실 것 같은데? 이 가격 책정 김 작가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하루 1,000원, 하루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거고 한 달에는 이제 3만 원인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뭐 네. 무료 여러 가지 강의 서비스를 하는데요. 저는 무료 강의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을 갖고 온 거다. 돈은 안 냈지만 네. 100만 원의 기회비용 또는 저는 1,000만 원짜리 강의를 했다라고 자부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저는 실전투자 마스터 클래스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자료,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교육,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공부를 함께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는 돈은 하루 1,000원, 3만 원이라고 하니까 네. 왜 이렇게 싸게 책정한 거야? 자, 지금 같은 이제 주식시장 강세장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돈을 좀 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저희가 하루 단돈 1,000원으로 강좌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저희가 고정 댓글란에 이제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상세히 내용 확인해 보시고 정말 이 수업을 제대로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 수업을 신청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매달 한 번씩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도 이 수업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불릴 수 있는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 이정유 세무사님과 김 작가가 여러분의 플러스 계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지금 증시를 이끈 가장 주도 섹터는 뭐였죠? 이제 7월이니까 한번 점검하고 이제 하반기를 이끌어갈 종목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사실은 요즘에
작년부터 네. 주도를 했던 업종을 말을 만들어낸 게 있어요. 뭐죠? 근데 김 작가님 조방원은 아니신 것 같고. 뭐 아니요, 다르게 조방원에 살을 더 붙였습니다. 네, 뭐요? 조방원을 아시니까 내가 조방원만 말했으면 무시당했겠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방원의 앞과 뒤에 붙이면 되는데, 지금 조방원 전,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조방원 전, 우리가 뭐 조방원 심청전 이런 것처럼, 조방원이 마치 태종 이방원 이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원, 조방원 비슷하다고 해서 조방원 사람 이름 같잖아요. 네. 그래서 조방원 전, 근데 앞에 지금을 붙이는 건데요. 저는 전력기기인가요? 맞습니다. 지금은 뭐지? 지는 지주회사고요. 아, 지주에서? 금은 금융주고요. 그럼 그럼 이렇게 6개의 말, 앞단어, 지금, 조방, 원전, 이 6개가 거의 확실하게 작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올해부터 움직였던 확실한 주도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주회사나 금융주 네. 또는 방산주, 뭐 원전, 전력기기 이네들이 계속 더 갈지 안 갈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아직 안 꺾였기 때문에. 네, 아니면 소외 섹터에서 이제 오르게 나올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단 가던 애들 중에 저는 좀 구분을 하고 싶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저PBR주 미래의 이익이 아닌 주주 환원 또는 저PBR들이 주가 상승을 하면서 적정 PBR 또는 고 PBR로 올라갔을 때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의 문제에 분명히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주사나 금융주는 약간 상승 탄력을 올라갈수록 상승 동력을 조금 잃을 가능성은 있고요. 원래 성장주를 좀 더 좋아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는 저는 방산과 전기전력은 좀 더 계속 보고 싶은데요. 왜냐면은 방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쨌든 아직 전쟁 시기가 끝나지 않았고 또 언제 확산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고 또 하나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역시 AI 쪽의 전력의 필요성 그것들이 아직 멈추지 않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게 미국에서 촉발된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포인트를 두는 건 미국에서 먹히면 글로벌에서 먹힌다. 네. 근데 전력기기가 미국에서 먹혔다는 얘기죠. 미국 변압기 시장의 한 70%를 지금 우리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다른 나라의 수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주도 섹터 중에 방산주하고 전력기기는 좀 살아남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못 오르는 또는 막 오르고 있는 사실 못 오르는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최근까지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주나 전력기기 이런 애들은 사실 바닥 대비 10배, 20배 올랐거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진짜 한 3, 4년 만에 20배가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력기기도 꽤 10배 이상 올랐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꽤 강세를 보였지만 뭐 10배, 20배까지 오르지 않은 한 2배에서 3배 사이에 오른 업종군이 있는데요. 바로 화장품 업종군입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을 사실은 의료기기랑 합쳐서 묶어버리면 뷰티 섹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K뷰티. K뷰티.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에서 의료기기랑 네. 화장품이랑 묶어서 뷰티라고 본다면 뷰티 섹터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강한 위치에 있고요. 앞으로도 더 강화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게 그 모든 거의 시발점은 사실은 삼양식품이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업종이었잖아요. 네. 지주회사 이름 달고 나니까 같이 다 따라가고 방산주는 사실 순환매가 나오면서 못 간 방산주가 없을 만큼 다 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은행주도 오늘 뭐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삼양식품은 음식료주가 다 올라서 오른 게 절대 아니거든요. 혼자 올랐어요. 그럼 우리는 왜 연구 대상이죠. 도대체 왜? 다른 애들은 떼거지로 같이 그러니까요. 우리 섹터가 안 가면 개별 종목이 그 정도 오르긴 쉽진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연기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와, 이게 144. 네,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고요. 이게 출발점으로 본다면 불닭볶음면이 나왔던 뭐 2021년 막 이때로 본다면요. 거의 뭐 10만 원 밑에서 150만 원이 왔기 때문에 사실 4, 5년 만에 15배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은 왜? 방산주는 같이 움직였고 네. 심지어 원자력도 두산에너빌리티만 혼자 가기 뭐하니까 한국전력이랄지 한전 KBS 같이 움직이는데 도대체 왜 삼양식품은 혼자 가는데 불닭볶음면 때문인가요? 불닭볶음면 때문인데 그걸 더 명확하게 말하면 미국 시장에서 먹혔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사실 불닭볶음면이 미국 시장에서 팔리기 전에 뭐 동남아랄지 네. 중국이랄지 아시아 시장 나아가서 유럽까지도 팔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는 게 사실은 작년 가을부터의 기사였어요. 이때부터. 그때부터도
거의 지금 3-4배가 올랐거든요. 3-4배. 그래서 이제 얘가 보여준 거죠. 뭘 보여준 거냐면, 야, 업종도 중요하지만, 일단 수출주 중에 네. 미국 시장에서 먹히면 되는 거야 라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뷰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사실은 최근 들어서 리포트랄지 아니면 경제 기사들이 꽤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뷰티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을 성공했다는 게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종목이 미국 시장에 좀 진출하고 있나요? 대표적으로 APR 같은 종목이죠. APR. APR도 역시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연초 대비 한 4만 원에서 16만 원 4배가 올랐거든요. 네. 그 6개월 동안 4배가 오른 거예요. 왜? 삼양식품 같은 거죠. APR이라는 종목은 이게 홈 디바이스라는 이렇게 뷰티 기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피부과에 가면 네. 크게 2가지죠. 스킨 부스터로 광채나는 피부를 이렇게 주사를 맞거나 또는 턱 쪽을 이렇게 올리는 네. 리프팅 기계의 힘을 빌리거나. 네. 근데 이제 이 APR은 이 2가지를 다 만드는데 병원용이 아니고 홈 디바이스용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먼저 굉장히 히트를 쳤었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게 먹힌 거죠. 마치 불닭볶음면이 미국에서 팔리듯이 APR 기기들이 아마존을 뚫은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6개월 만에 4배가 오르는 거예요. 4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그래서 어찌 보면은 불닭볶음면에 다른 종목이 많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불닭볶음면 팔리면 신라면도 많이 외국에서 팔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농심이 사실 못 따라갔죠. 못 따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음식료 업종이 삼양식품이 가니까 전체적으로 갈 수 있어요라고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쪽 또는 화장품 쪽은 예를 들어 APR이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달바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상장이 됐는데 얘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5월 달에 신규 상장이 됐는데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또 2배가 왔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종목들, 삼양식품, APR 이런 종목들에서 이제 이런 소비재들도 업종과 상관없이 외국에서 수출이 많이 되면 되는데 그 수출도 중국에서 되는 것보다 미국에서 되면은 확실히 주가가 2배, 3배, 4배, 10배까지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들을 잘 찾아봐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업종으로 친다면 여튼간에 의료기기와 화장품을 합친 K뷰티 쪽이 최근에 리포트나 뉴스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뷰티 말씀해 주셨죠. 뷰티에서 한 번만 질문 좀 드려보면 K뷰티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화장품인 피부 미용기 관련주 투자 포인트는 미국 시장에 얼만큼 잘 진출했느냐가 첫 번째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진출했냐와 함께 네. 약간 특허 같은 것을 네. 독보적으로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APR, 달바글로벌 또 지금 보는 파마리서치 이런 것들은 종목 추천의 이야기가 아니고 대표적인 사례 종목들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파마리서치도 역시 오늘 13%가 오르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단 말이에요. 그럼 파마리서치는 도대체 얼마나 오르는 거냐 해서 얘가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는 3만 원대였어요. 네. 3만 원 종목이 60만 원 왔거든요? 그럼 얘도 20배가 올랐어요, 5, 6년 동안. 네. 그럼 왜 60배가 올랐는데? 사실 제가 남자고 피부과를 그렇게 제품들을 많이 알진 않을 거 아니에요. 파마리서치의 제품은 딸딸딸 외우고 있습니다. 리쥬란이라는 스킨 부스터를 만드는데요. 그 리쥬란은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원료를 추출해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외국에서 계속 승인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피부과에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리쥬란을 맞기만 했다면 주가가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을 요즘에는 성형외과보다 피부과를 훨씬 많이 오고요. 그것도 역시 데이터에 있습니다. 그럼 피부과를 훨씬 많이 오는데 피부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만 맞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제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파마리서치 시총이 오늘 종가 기준은 6조예요, 6조. 6조인데 예를 들어서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클래시스라는 종목은 4조입니다. 이 주가 상승률을 보면 과거에는 클래시스가 더 빠른 것처럼 보이는데 요즘엔 더 느리죠. 이게 이제 정확히 비교를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클래시스는 슈링크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네. 슈링크는 이렇게 요 턱선을 이렇게 올리는 리프팅 기기죠. 근데 이 슈링크는 사실은 미국의 대체제예요. 미국 제품에. 미국 제품 중에 서마지나 인모드 같은 게 좀 더 고가란 들어봤어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피부과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서마지 맞으실래요? 슈링크 맞으실래요? 하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근데 미국 거에 좀 더 비싼 걸 맞을래? 싼 거 맞을래?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리쥬란 맞을래? 그냥 리쥬란 맞을래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대체제가 없네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클래시스의 시총보다 또는 휴젤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휴젤은 보톡스를 만드는 회사죠.
보톡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얘도 사주예요. 사실은 얘가 시총이 가장 컸었습니다. 휴젤이 가장 컸었고 그 다음에 클래시스가 따라왔고 가장 나중에 따라온 게인데 그 파마리서치가 지금은 시총을 거의 뭐 4조짜리들보다 1.5배가 더 커진 6조까지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독창적인 제품이면서 미국 시장 또는 해외 시장을 뚫을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러면 이게 이제 시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뷰티 쪽에 어떤 것들이 있냐 했을 때 아까 화장품 쪽에서는 APR, 네. 달바글로벌 또는 이런 의료기기 쪽에서는 파마리서치, 네. 클래시스. 근데 야 무슨 3조, 4조, 5조 올랐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천억, 3천억, 4천억짜리의 의료기기,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외국 시장에 제품이 팔릴 만한 게 앞으로 팔릴 만한 게 뭐가 왜냐면 이미 팔리고 있으면 1조가 넘어갔을 네. 거예요. 1조짜리 또는 5천억짜리에서 지금 약간씩 뚫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많이 팔리겠구나 하는 걸 찾아 나가시는 작업 그게 이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해야 될 숙제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년식분 차트 다시 한번 볼까요? 삼양식품은 지금 시총이 10조가 됐습니다. 이 네. 삼양식품 시총 10조 돌파는요. 음식료 업종 전체 중에 1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CJ 제일제당, 오리온 이런 걸 압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라면을 만드는 농심의 시가총액이 4배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 국민 중에는 아무래도 라면은 신라면이 더 잘 팔리지 않나? 네. 근데 왜 불닭볶음면을 만드는 그렇죠. 삼양식품이 뭐 시총이 비슷한 것도 아니고 시총이 4배나 더 크지? 글로벌 판매량으로 봤을 때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3년식품 불닭볶음면 수출 확대 실적이 개선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 확대 기조가 이어지고 하반기 공장 증설 효과에 따라 실적 개선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는데 차트는 사실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죠. 이게 뭐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는 굉장히 보유자의 영역이지 그냥 쳐다보던 사람은 살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 않나요? 아, 진짜 이제 전문가 다 되셨네요. 보유자의 영역. 이런 거 되게 전문가적 표현인데. 보유자의 영역? 되게 좋은 표현입니다. 이제 무슨 뜻이냐면, 과연 뭐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김자크 TV에 자주 나왔지만, 이거는 저거예요. 자신의 투자 철학이 둘 중에 무엇이냐의 차이고요. 네. 평균액이 쪽이 투자 철학이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절대 사지 못합니다. 왜냐면 평균액이라는 건, 이렇게 올라간 거는 언젠간 떨어질 거야 라는 믿음인 거거든요. 또는 많이 떨어진 거는 다시 올라갈 거야. 근데 반면에 이제 모멘텀 투자, 추세 매매 투자 잘하면 야 뭐 아직 고점 아니네 여기서도 신고가면 더 갈 수 있어 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나 좀 더 다시 한번 올라타 볼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추세 매매적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단기적인 관점이지 과연 그럼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저 PBR 주들이 뭐 PBR 0.3, 0.5가 2배, 3배, 4배가 가면 PBR이 1.5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그 PBR주가 되면은 주가 상승의 메리트가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음식료주가 10조까지 왔으면 얘가 15조, 20조?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나? 사실 이거는 아직 한 번도 없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고평가 논란이 사실은 불거져 올 수도 있죠. 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재무제표 볼 필요도 없이 여기 간략으로 딱 나오잖아요. PBR이 11이고 퍼가 35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 아마 분기라면 4월 정도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도 주가가 거의 2배 가깝게 올랐거든요. 그럼 퍼가 50이 넘고 PBR이 15, 20이 됐을 텐데 네. 그러면은 사실은 올라갈수록 부담이 되는 건 맞죠. 왜냐면은 제가 주식을 뭐 오래 했지만 2배, 3배 더 올라서 10배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보통 10배고 하니까. 네. 근데 10배가 올랐을 때는 2배, 3배 올라가면 20, 30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20, 30배가 올랐다면 2, 3배가 올라가면 100배가 돼요. 근데 제가 주식을 한 30년 했는데 100배 오른 거를 유지하는 종목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10년에 한두 종목이나 100배 오른 걸 유지할까? 우리가 짧게는 2, 3년 전의 2차 전지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2, 3년 전 2023년 여름이었죠. 딱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 2차 전지의 대장주들이 진짜 20, 30배씩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참 올라갔을 때, 뭐 앞으로 뭐 3배 더 간다, 4배 더 간다라는 말이 되게 많았죠. 안 그랬으면 아무도 사지 않았을 테니까. 네. 근데 20, 30배에서 2배 더 간다, 3배 더 간다, 4배 더 간다가 이제 100배 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못 가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은 달리는 자전거와 저는 좀 비슷하다고 봐요. 자전거가 막 속력을 낼 때, 네. 특히 내리막길에서는 굉장히 빨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정말 끝없이 올라갈 것 같은 환상이나 믿음이 있어요. 올라갈수록 더. 추세 매매자가 아닌 분들이 그게 나중에 더 심해져요.
왜냐면 2023년 여름에 사실은 추세 매매자들은 여름 좀 지나고는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이 차트 공부를 잘 못하시거나 오히려 가치 투자자분들이 좀 늦게 야 많이 싸졌네 하고 들어가셨다가 물리는 경우가 꽤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굳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바닥 대비 20, 30배가 오른 종목들은 굳이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얘는 그럼 바닥 대비 얼마나 올랐을까 보는 거죠.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 불과 5년 전이라고 볼까요? 뭐 2020년 초 이때만 해도 8만 원, 9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140만 원이니까 한 15배 정도? 여기서 2배 가면 30배. 근데 아직 바닥 대비만 2배 오른 종목이 있다면 걔는 잘만 잡으면 10배고를 잡을 수 있는 그래서 뭐 그런 차이로 본다면 사실은 좋은 종목이 많이 오르는 건 맞는데 네. 추세 매매자인 저도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계속 바닥 대비 이게 20, 30배나 올랐는데 여기서 2, 3배가 더 갈까 이런 고민들은 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게 지금 조방 원전, 지주회사 금융주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그리고 뷰티에서 지금 하반기도 좋게 보시는 거는 방산과 전력기기 뷰티인 거죠? 뭐 거기에 좀 더 만약에 말을 한다면 네. 이제 뭐 안 오른 종목 중에 뭐가 이제 가능성 있는 애들이 있냐 이거죠. 네. 저는 이제 하나 있죠. 저는 AI 쪽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런 거예요. 이제 AI의 대장주는 사실은 뭐 네이버를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네. 네이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야, 네이버도 요즘에 많이 올랐잖아. 많이 올랐습니다. 18,000원에서 24,000원까지 한 30% 올랐을까요? 그럼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은 저기 정고점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뭐 거의 삼성전자 같은 위치예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굳이 못하러 사나요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사실 네이버 카카오도 굉장히 실기를 많이 했어요. 기회를 많이 놓친 종목이에요. 어떤 거냐면 작년, 재작년에 네이버 카카오 오를 일들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챗GPT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중소형주 위주로 움직였거든요. 왜냐하면 장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시총 1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급상승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따라갔던 종목들이 더 절대 네이버 카카오가 아닐 수밖에 없죠. 엔비디아 향 HBM 매출이 발생하는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AI 관련 반도체들이 주가가 움직였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소프트웨어 갈 때도 중소형주가 가는 안 좋은 장이었으니까 못 따라갔고 또는 하드웨어 갈 때도 뭐 하드웨어가 아니니까 못 따라갔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주가가 오른 게 거의 없어요. 네. 근데 그럼 요즘에 왜 움직였는데 요즘에 왜 움직였는데는 이제 아까 제가 상법 개정안 때문에 지주회사 금융주가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속담이에요. 그렇죠. 주식 격언에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 야, 상법 개정해봐야 뭐가 올라? 올랐잖아요. 보여줬잖아요, 우리. 지주회사와 금융주가 올라가는 걸 보여줬죠. 주가 5,000포인트 시대 뭐가 보여줬어요. 증권주가 올라가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특히 새 정부 출범의 초기 단계에서는 네. 정책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주식시장에서는 그거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이버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최근에 왜 움직였냐 했을 때 여러 아마 유튜브나 기사에서 여러분들이 봤겠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 맨파워죠. 아주 우수한 AI 쪽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하는 인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정부 요직이나 청와대에 들어간 거죠. 이미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네이버 전 대표, AI 원장 또는 LG전자의 AI 원장 이런 분들이 장관으로 또는 청와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관 자리랑 청와대 비서관 자리가 수천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합쳐봐야 이제 한 50명 될까 말까인데 그중에 막 3, 4명이 들어갔어요. AI 관련 임원을 했던 분들이. 그러면 새 정부에서 AI 산업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원을 할 것이라는 거는 이미 파악이 됐고요. 그렇죠. AI 수석에도 네이버 출신이 가셨죠. 그렇죠. 네이버의 영화 배우와 이름이 똑같아서 네, 우리가 절대 까먹지 않을 수 있는. 저희 김작가 TV에서 한번 나오신 적이 있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맨파워를 계속 쌓아나가고 있다, 요직에.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그 사업을 성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계속 추경 이런 거 언급하고 이렇게 어떤 산업에 대한 육성을 보면은 AI 산업 육성을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명 새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예를 들어 상법 개정안 공약 때부터 말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죠.
행정부와 입법부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공약 때 그러면 이쪽을 얘기를 했냐? 했죠. 굉장히 강하게 뭘 말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공약에 있었어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AI 강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AI 강국, 이것들이 공약에서 굉장히 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만약에 상법 개정안처럼 민주당 내에서의 법안들 또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들, 행정부에서의 국정 운영들, 여러 과기처나 이런 장관들의 국정 운영들, 행정 운영들에서 계속 이슈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아까 초반에 김 작가님이 놀라신 것처럼 상법 개정안 뭐 빼따꼼플리처럼 빼따꼼플리가 이제 기정사실하잖아요. 상법 개정은 진짜 될까 했는데 지주회사가 막 올랐죠. 왜? 아직 안 됐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막상 되니까 떨어졌었죠. 근데 오늘 또 왜 올라요? 또 더 스트릭트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또 오르는 거죠. 결국은 어떤 재료가 후속 재료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주가 상승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AI 관련 재료는 앞으로 나올 게 무궁무진하죠. 왜냐하면 아직 법안도 통과될 것들이 꽤 있고 또는 각 부처 네, 또는 요직에 대통령 비서실 또는 대통령의 입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올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가져 마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정부 시대의 정책 수혜 관련주로 AI가 크게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네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작가님이 저한테 지주사가 강했었는데 은행주가 강하면 대장주가 될 수 있나요? 했을 때 저는 약간 의문을 품는 대화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같이 움직였거든요. 오늘 하루는 더 강했지만 어쨌든 같이 움직였단 말이죠. 네. 꽤 오래 전부터. 특히 증권주는 아까 그 큰 시총 큰 미래에셋증권이 3배 오른 것까지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 무거웠던 그러면은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 거기에 지주사들 몇 달 동안 2배, 3배, 4배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바뀐다면 안 오른 쪽으로 매기가 쏠릴 확률이 있고 네. 근데 어쨌든 정부 정책 주어야 하고 그러면 상법 개정한 다음으로 큰 이슈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AI에 대한 집중 육성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재료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네. 정부 정책주로 물어봤으니까 하나 더 언급드린다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많은 분들이 예상할 수 있고 남북 경협의 문제겠죠. 남북 왜냐하면 사실은 민생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추경을 빨리 해서 뭐 우리 국민들 지원금, 보조금을 준다든지 또는 뭐 주식시장을 살려야 되니까 상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했다면 어쨌든 중장기 프로젝트로 뭐 북한과의 관계 개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정책 수혜주일 수도 있지만 하나 더 나아가서 트럼프랑 관련해서 또 재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잘 안 바뀐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8년 전에 왜냐하면 미국은 4년 단임인데 4년 하고 대통령하고 4년은 바이든이 했기 때문에 정확히 8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을 했었죠. 근데 대통령 임기 1년 차 끝날 무렵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2번이나 만났단 말이죠. 그 당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축으로 움직였던 2개가 철도 관련주하고 레저 관련주예요. 그래서 철도 관련주의 대장주는 대형주는 현대 로템이었지만 중소형주에서는 데아티아가 있었고 또는 뭐 레저 관련주에서 아난티라는 금강산 개발 호재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또는 대형주에서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정부 정책주 앞으로 상법 개정한 다음의 정부 정책 수혜주는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AI하고 남북경협 관련주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산, 전력은 아까 언급해 주셔서 방산이랑 전력 좀 전력기기 산업의 그럼 성장 동력 어떻게 보고 기업 투자 포인트는 좀 어떻게 잡아야 되죠? 전력기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장주의 순환매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HD 현대일렉,
LS일렉, 효성중공업. 이 세 종목이 이제 대장주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네. 세 종목들이 이제 어떤 시기에는 HD현대일렉이, 어떤 시기에는 효성중공업이 이렇게 순환매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략 포인트를 잡고 싶다면 상승을 어떤 종목 했을 때 얘는 못 오르고 있었네. 이런 건 이제 순환매를 기다리는 포인트로 잡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대형주 세 종목 말고 그 아랫단에 있는 애들 중에서 산일전기라는 종목이 좀 강하게 움직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산일전기도 시총은 막 거의 2조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런 1조 이상짜리 종목들을 위주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도 전력기기는 좋게 보시는 이유가 저는 미래의 그 현재 가치가 주가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전력기기가 올라간 이유는 AI의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 AI 시대가 끝났냐 아니냐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저런 거예요. 제가 아까 미국에서 화장품이 잘 팔리면 주가가 퀀텀 점프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도 팔리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변압기 3인방인 HD현대일렉, 효성중공업, LS일렉이 미국을 뚫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럼 뭐 다른 나라에도 수출의 대량도 높은 거죠. AI 시대가 끝이 아니고 물론 시작은 좀 지났지만 엔비디아가 시총 1위까지 올라갔으니까 시작은 좀 지났지만 계속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전력 소모는 굉장히 클 것이고 그 전력 소모가 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럼 같은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은 에너지 관련주도 똑같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기기가 필요한 이유가 에너지 소모가 큰데 그러면 결국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에너지 하면 요즘에 많이 올랐던 아까 조방원 중에 원전이 있죠. 근데 왜 원전을 빠셨나요? 원전은 아까 언급 안 하시길래. 언급을 안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약간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지주회사와 금융주는 저는 상승을 할수록 좀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 방산주는 전쟁의 시대, 그리고 전력기기는 AI 시대니까 계속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원전은 사실은 저는 좀 그 중간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전력기기처럼 AI 시대에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원전의 성장성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뭐 소형원전, SMR이라고 하죠. 소형원전들이 대중화될 가능성. 근데 이제 그거에 못지않게 약간 저런 거죠. 기후협약 같은 게 만약에 다시 되거나 뭐 이렇게 좀 에너지에 대한 그 이슈가 될수록 사실 신재생 에너지 쪽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원자력 관련주는 제가 반반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신재생 쪽을 밀었다면 트럼프는 당연히 원전 쪽을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이 더 강하게 간 이유도 있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수혜를 받은 업종 두 개만 꼽으라면 조선주하고 원전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만 본다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보다 민주당 쪽이 원자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약한 마인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중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산은요? 방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지금 하반기에 좋게 보신다고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 이제 뭐 좋게 본다라는 것보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AI나 남북경협, 화장품, 의료, 뷰티보다 방산이나 전력기기를 더 좋게 보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산은 좀 어느 정도 올랐냐면, 제가 삼양식품 설명드릴 때 이 정도 오르면은 약간 상승의 한계를 느낄 수도 있다. 하나의 여로. 그 상승의 한계가 이런 거예요. 저 PBR주는 2배, 3배만 올라가도 올라갈수록 상승의 한계가 있는데, 이런 성장주들은 20, 30배가 올라가면 사실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100배, 200배, 뭐 1000배까지 가면 뭐 사실 하나 사놓고 1000배 가면 1억으로 1000억 되는데, 우리가 1억으로 1000억 만든 사람 보기 쉽지 않은 이유는 1000배가 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얼마나 갔냐의 문제에서 보시면, 아까 내가 5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얘가 2020년도 저점이 얼마였냐면 뭐 25,000원 정도예요. 25,000원짜리가 100만 원이면 40배잖아요. 40배. 그럼 100만 원 좀 못 미쳤으니까 5년 동안 30배가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럼 제가 방산주는 계속 갈 거야라고 한다면 100배 가야 되는 건데, 제가 아무리 주식 투자 오래 했지만 100배를 몇 년 동안 올라가면서 유지한 종목보다는 한 20, 30배 오르다가 이제 뭐 못 오르고 이런 가격 상승의 한계를 느끼는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추세 매매자이지만 한 20, 30배 오른 거, 5년에 20, 30배 오른 건 조금 주저하게 만드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방산주는 전쟁 시기니까 더 갈 수는 있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게 AI라든가 남북경이랑 뷰티랑은 좀 다르게 보시는 저는 거네. 왜냐면은 같은 재료가 있을 때
얼마나 반영됐냐 여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30배 올랐다는 얘기는 30배의 주가 상승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 2배밖에 못 올랐다는 얘기는 2배만큼밖에 안 반영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은 왜 안 꼽으신 거예요? 조선 수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방원에서도 조가 제일 앞에 붙어 있는데. 자,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조선주를 안 꼽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 과거에 이제 뭐 현대중공업 이 이름이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현대중공업이 가장 피크를 쳤을 때 언제냐면 2004년부터 거의 한 5년 올라갔을 때예요. 요때도 얘네가 주가가 네. 지금 요 당시에 보면은 뭐 한 2만 원에서 막 50만 원까지 한 20배, 30배 올랐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0, 30배 오르면 결국은 이렇게 또 뭐 10년 이상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최근에 다시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오른 게 이제 두 가지가 겹쳐 있어요, 조선주는. 방산주는 사실 실적 상승에 의해서 오른 게 맞아요. 전력기기도 그렇고. 방산주의 우리나라의 자주국방 때문에 방산주들의 가격 대비 성능들, 그래서 해외 수출들이 계속 늘어났던 부분들, 또는 전력기기, 우리나라 전력기기들의 우수성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계속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전쟁 시대가 계속되고 있고, AI 시대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논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조선주는 과연 그러면 조선의 시대냐? 라고 했을 때 실적 늘어난 건 맞아요. 빅사이클이 와서 과거의 고점까지 막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약 단계 또는 대통령이 되고 그 이후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선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건 한국의 조선산업이야. 왜냐면 미국에서 뭐 해군 군함을 뭐 우리나라에 뭐 어디에서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제가 조선주를 조금 덜 믿는 이유는 그 부분이에요. 어느 부분이냐? 트럼프를 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뭐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주가는 올랐지만 그게 지속적이냐의 문제에서 전쟁의 시기를 누가 한 명이 이렇게 만든 건 아니거든요. 또는 AI 시대를 뭐 엔비디아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조선주가 올라가는 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좌우한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약간 조선주를 덜 믿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립니다. 좀 국민주는 한번 여쭤볼게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지금 흐름이 다른데 두 반도체 거인 하반기 실적과 주가 전망에 엇갈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고 하반기는 못 오른 삼성전자가 좀 오를 수도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거의 뭐 지수 대비하면 안 올랐다고도 볼 수 있죠, 삼성전자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이 지금 삼성전자가 360조고요. SK하이닉스가 200조예요. 이제 160조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시점부터 보면 재밌냐면 2021년 고점을 보면 재밌어요. 요 96,000원 찍을 때 있죠. 이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500조를 돌파했었습니다. 근데 500조에서 350조면은 정확히 30%가 까여 있습니다, 지금. 네. 시가총액이 30%, 150조가 날아간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만약에 고점에 물려 있다면 뭐 1억이 6,500이 돼 있는 네. 거죠. 자, 근데 반면에 SK하이닉스를 보시면 SK하이닉스 2021년의 고점이 아까 봤던 2021년의 고점이 그냥 뭐 한 10만 원대예요. 10만 원대에서 20만 원 이상 20만 원 이상까지 두세 배가 올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낮게 잡아서 SK하이닉스는 그냥 시가총액이 2배 올랐다고 쳐도 100조에서 200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는 500조에서 350조가 됐고 SK하이닉스는 100조에서 200조가 됐어요. 그러면 100조와 500조는 5배의 차이잖아요. 근데 200조와 350조는 2배의 차이도 안 나요. 그만큼 굉장히 좁혀진 거죠. 또는 투자자들의 계좌로 본다면 만약에 삼성전자를 1조 투자했다면 6,5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고점에서. SK하이닉스는 그 똑같은 시기에 1억을 투자했다면 2억이 되어 있겠죠. 그럼 오늘 기준으로 네. 5년 전에 1억이 한쪽은 6,500, 한쪽은 2억이 되어 있으면 300% 차이거든요. 7천만 원과 2억은 3배 차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액의 논리로 본다면 야, 삼성전자가 그동안 너무 못 올랐네. 올라갈 거야. 그 논리로 주식 투자하시면 돼요. 또는 추세 모멘텀 투자, 추세 매매의 논리로 본다면
야, 추세가 지금 SK하이닉스는 신고가 뚫고 계속 가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더 좋지. 추세적 관점으로 본다면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또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야, 바닥 대비 20배, 30배 오르면 부담돼. 근데 5년 동안 2배, 3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저는 앞으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추세적 관점에서 본다면 시총이 계속 비슷해지면서 네. 한 300조 정도에서 이렇게 크로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요, 사실은. 1위, 2위가 바뀔 수도 있다고요? 당연하죠. 왜냐면 제가 주식 투자 30년을 하면서 1, 2가 바뀌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삼양식품 10년 전에는 저 시가총액이 2천억, 3천억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30배가 올라서 10조까지 올랐잖아요. 어느 음식료도 10조로 올라온 적이 없는데 또는 하이브, 엔터주에서 10조 이상을 가장 먼저 찍었거든요. 하이브가 상장되기 전에 JYP, SM, YG는 1조 돌파했을 때 언론에 엄청 크게 나왔어요. 엔터주가 1조가 됐다. 근데 하이브가 10조를 가장 먼저 돌파했죠. 또는 게임주, NC소프트가 부동의 1위였거든요. 네. 근데 크래프톤이 상장되고 나서 지금 크래프톤이 NC소프트 시총의 3배, 4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는 야, 우리 죽을 때까지 NC소프트가 시총 1위일 거야. 네. 야, 우리 죽을 때까지 JYP가 시총 1위일 거야. 우리 죽을 때까지 농심이나 CJ제일제당이 1위일 거야. 네. 라고 생각했지만 불과 4년, 5년, 뭐 10년 만에 다 바뀌었거든요. 또는 화장품도 똑같아요. 화장품 시가총액을 보시면 진짜 재밌는 게 LG생활건강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형주였단 말이죠. 네, LG생활건강이 초고가 대형주였거든요. 명품주였죠. LG생활건강이 이제 5조입니다. 5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PR이 지금 신고가를 오늘도 쳤는데 6조예요. 근데 이 APR이 LG생활건강 시총을 꺾는다는 걸 저는 작년부터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그게 추세니까. 우리는 LG생활건강의 화장품을 우리 부모님 세대 또는 우리 세대는 썼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나는 그냥 APR이 뷰티기구 쓸 건데 또는 미국의 아마존에서 LG생활건강의 화장품이 별로 안 팔렸는데 APR의 뷰티기기는 너무나 많이 팔리고 그래서 결국은 업종 시총 1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이 삼성전자를 거의 갖다 붙이면 이제 전 국민이 멘붕이 오는 거죠. 좀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 다르죠. 시총 1위를 전체 섹터가 그렇죠. 아니잖아요.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전체 시총 그렇죠. 1위. 몇 년 차지했죠? 거의 뭐 제가 주식 초반 했을 때 약간 이후부터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는 사실 한국전력 1등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한국전력이 1등이라는 거가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네. 한국전력이 지금 20위예요. 22. 우리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어요. 근데 많이 올라서. 근데 이렇게 보시면 자 보세요. 이게 한국전력이 언제부터 20위예요. 이 주가가 지금 현재 뭐 많이 올라서 지금 얼마예요? 4만 원이잖아요. 네. 이 4만 원의 주가가 언제인지 아세요? 94년도에도 4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95년도 4만 원이면 2025년 30년 동안 4만 원이죠. 그럼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지금은 6만 원이라고 치면 30년 전 95년도에 여기잖아요. 그냥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과 6만 원은 몇 배인가요? 50배죠. 50배. 50배, 60배. 그러면 30년 전에는 한국전력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지금 한국전력은 그때랑 똑같고 삼성전자는 50배 올랐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총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한국전력이 24조잖아요. 24조를 50배 하면 지금 삼성전자보다 훨씬 크죠? 훨씬 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90년대에는 삼성전자가 1등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로 돌아가서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 당시 투자자들한테 한국전력 시총을 삼성전자가 꺾을 수 있을까요? 그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에 왜냐면 그때는 뭐 70년대에는 전기가 없는 마을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 한국전력이라는 굉장히 고마운 회사에서 전국에 그 전기를 깔아주고 있는데 설마 삼성전자가 뭐라고 우리나라 전 국민한테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의 시총을 넘을 수가 있겠어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30년 전이란 얘기죠. 그러면 사실은 삼성전자의 시총도 어느 기업에 역전될 수 있는 건 마음을 열어놓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초유의 사태. 근데 사실 지금 350조와 200조? 추세적으로 본다면 5년 만에 SK하이닉스는 2배가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200조에서 2배 한 번 더 오르면 400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못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한 몇 년 지나면 역전될 확률이 높은 건데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SK하이닉스가 계속 오르고 삼성전자는 못 오르고잖아요. 그럼 최근 5년 동안 왜 그런 게 벌어졌는데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못하고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된다면 SK하이닉스는 계속 하고 있고
삼성전자 계속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몇 년 동안 유지가 된다면 시총은 역전될 확률도 있다고 봐요. 왜? 포인트는 그거니까. 우리가 보통 제한테 매도를 언제 해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매수의 근거가 사라지면 매도한다고 말하거든요. 네. 그럼 지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매력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다. 그럼 그 매력적인 이유가 계속된다면 시가총액이 역전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포인트는 그거라고 봐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뚫을 수 있을지, 그게 과연 언제일지, 얼마의 납품량이 나올지. 근데 아직은 뭐 아니니까 계속 추세적으로는 SK하이닉스 주가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정리하는 최종 질문으로 지금 방금 한 1억 원 정도 있는 분이라면 어디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하반기에 내 돈을 좀 불릴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업종들이 다예요. 뭐 예를 들면 저는 화장품 뷰티 쪽은 꼭 포트에 하나 넣으면 좋겠어요. 네. 1억 정도 하면 일단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 종목을 선정하는 것보다 업종을 먼저 선정해야 되는데요. 좀 공격적이신 분이라면 새 업종에 한 종목씩 또는 조금 세 종목에 3천만 원씩 부담되는데 5업종에 5종목? 그럼 지금 5업종으로 말씀드린다면 화장품 뷰티 쪽에서는 당연히 하나를 넣어야 될 것 같고요. AI 쪽에서도 당연히 하나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에 저는 남북경협을 계속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도 하나 넣으면 좋고요. 이제 2개 남잖아요. 이 2개에서는 사실은 그동안 많이 오른 애들 중에서 좀 선정을 한다면 방산주는 여태까지 추세 또는 실적 이런 거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뭐 지금 조방원전 중에 저는 방산주가 그나마 좀 제일 신뢰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저거예요. 우주항공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산 플러스 우주항공이기 때문에 방산을 하나 더 넣고 그 뭐 4개 정도가 됐죠. 그럼 뭐 다른 하나는 정말 못 오른 거에서 오를 수도 있지 않아? 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2차 전지 내지는 자동차 부품주들 쪽에서 뭐 찾아봐도 된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2차 전지 물렸는데요. 근데 물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5업종 중에 뭐 아직 안 오른 거 사려면 사실 2차 전지밖에 없어요. 네. 그럼 2차 전지는 언젠가 오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5업종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 안 팔아도 되겠다. 근데 비중이 어때요? 그러면 나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피처앤 포스코 홀딩스에서 4개를 4분의 1씩 갖고 있습니다. 그건 4분의 1씩 분산 투자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종목을 갖고 있으면 분산 투자가 아니고 분산 투자가 아니면 언제든지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이미 사실 빠진 거죠. 네. 2차 전지를 100%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럼 팔아야 되나? 맞습니다. 팔아야죠. 왜? 그게 주식의 원칙이니까. 만약에 2차 전지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4종목이 다 올라서 2배가 올랐다. 그럼 지금 현재 계좌의 2배가 되겠죠.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한 종목 또는 한 업종에 몰빵을 하는 우를 굉장히 또 범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제 주변에 사실은 한 종목에 몰빵해서 2배, 3배 벌었던 분들이 결국 아웃되는 이유가 그게 이제 맞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원칙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한 업종, 한 종목에 몰빵이 되어 있다면 절반 이상은 파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종이 뷰티랑 남북경협이랑 방산이랑 나머지 2개 AI. 그 나머지 하나는 사실은 안 오른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 오른 업종의 후보로는 자동차 부품주 거의 오른 게 없고요. 네. 2차 전지는 2년 전에 워낙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오른 게 별로 없고요. 뭐 그래서 안 오른 업종 중에서도 갖고 싶다면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유막 섹터 안에서도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하는지는 영상 초반에 이제 저희가 광고에 나온 것처럼 김작가 TV에서 첫 번째 공식 프로젝트로 이종윤 생산님과 함께 매매 전략 마스터 클래스를 오픈하는데 거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소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유망 종목도 오픈되어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뭐 실전 투자자다 보니까 탑다운으로 주식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뭐 지수를 보고 업종을 보고 그 업종의 탑픽 종목을 뽑아내는데요. 사실 김 작가 TV가 워낙 뭐 대형 유튜버이다 보니까 이 채널에 나오면 제가 대형주의 이야기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는 뭐 시총 1조 이상의 이야기들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뭐 몇천억대 또는 뭐 1조 요 정도도 사실 마음 편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또 우리 새로 만든 클래스에서는 업종별 탑픽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2018년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2020년부터 재테크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면서 사실 수많은 투자 전문가
전문가분들, 슈퍼개미분들, 뭐 자사운용사 대표분들, 아니면 전업투자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 만나 뵀는데 지금도 고정적으로 뭐 한 2달에 한 번씩 찍는 게스트분은 거의 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고 가장 신뢰하는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3,000포인트가 2021년? 그래서 거의 4년 만에 이제 3,000포인트 시대가 왔거든요. 근데 저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3,000포인트까지 왔으니까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계속 돌파를 하다 보면 네. 거기가 저항선이 아니고 지지선이 되는데요. 저는 사실 주식 1000포인트 미만, IMF 때 280포인트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1000포인트를 여러 번 두들겨갖고 1000포인트 시대가 완벽하게 왔던 거고요. 또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를 여러 번 돌파해갖고 2000포인트 시대가 온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3000포인트 돌파가 굉장히 오랜만에 돌파하기 때문에 이게 저항선이 아닌 새로운 지지선이 될 수도 있겠다.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은 신고가의 시대, 역사적 신고가의 시대, 탑다운 관점상 지수가 이렇게 좀 좋은 시기에 업종을 잘 선택하고 주도 업종에서 탑픽 종목을 잘 선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신다면 이렇게 조정장, 박스장에서 막 마음 졸이면서 수익 안 냈을 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